가부장주의 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뿌리는 가부장주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부장주의, 파터널리즘, 아버지를 뜻하는 파터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진에 따르면 혜택을 주거나 또 보호한다는 의도를 품은 채 한 사람 혹은 집단의 개인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가부장주의는 너를 위해 너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이를 마치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고 가부장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권위주의적이며 고압적이라는 뜻만 지니는 것이 아니다. 거만하게 내려다본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가부장주의는 언제나 존재해온 현상이었다. 플라톤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가부장주의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옹호하기도 했다. 가부장주의는 자연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질서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을 지는 이들은 관대한 독자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왕, 종교 지도자, 기조, 그 외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지배의 주체로서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 남자인 이 권력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아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그 집단의 법이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미덕이 무엇인지 그들이 결정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 바위에 상륙하면서 가부장주의도 미국 역사에 출연했다. 대체로 우리는 가부장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성차별과 종교적인 억압 등을 떠올리곤 하지만 가부장주의는 노예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이민정책, 미대륙 원주민에 대한 학대 등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1911년 브래들리 윈슬로우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펴내면서 미국의 가부장주의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1911년 2001년 경영학 학회에 의해 지금껏 나온 출판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학 저서를 꼽히기도 한 그 책을 통해 테일러는 화이트 칼라 노무 관리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책의 영향으로 가부장주의는 산업화되었고 동시에 불신은 체계화되었다. 산업은 전통이 아닌 과학과 기식의 기반 위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테일러의 신념이었다. 그는 이러한 혁신에 과학적인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함께했다면 그러한 전환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테일러는 순전히 잘못된 이유에서 과학적인 관리법을 추구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였던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산업에 대한 대중적인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노동자들을 싫어했던 그는 노동자를 가장 약한 고리로 묘사했다. 젊은 시절 테일러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시력저하로 인해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명성 높은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에 학업을 더 이어나갈 수 없게 된 테일러는 상업의 실무를 익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테일러는 부모님의 친구가 경영하던 철강 회사에서 견습생으로 일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다른 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의 자리에 올랐다. 테일러가 불러온 혁신은 일련의 핵심적인 변화를 품고 있었다. 테일러는 그 회사의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린 후 다른 곳으로 떠났다. 테일러는 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미천 삼아 자신의 야망을 개척해 나갔다. 공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우월하다는 생각 역시 확고해져만 갔다. 테일러의 새로운 경영이 이뤄내는 교육받은 사측과 멍청한 공장 노동자 사이에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러니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바와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있다고 테일러는 주장했다. 테일러 본인이 남긴 표현에는 우리는 노동자를 그가 얼마나 경멸 어린 투로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철 작업을 주업으로 삼는 것에 적합한 이가 가져야 할 최우선 자질은 대단히 멍청하고 우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정신세계는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황소를 연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도 멍청하기에 퍼센트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자는 그래서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에게 과학 법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공장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이며 그들은 엄격하게 통제될 때에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믿었던 테일러는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기계처럼 조직화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해냈다. 노동자들의 모든 동작을 과학적인 계산에 입각해서 제한한 것이다. 공장 관리자들은 재단의 생산을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일하기 좋거나 노동자들의 몸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측정 대상이었고 모든 행위의 시간은 시시콜콜하게 측정했다. 찰리 채플린은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스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풍자했다. 채플린의 연기하는 리틀 트램프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직장 상사는 충분히 빨리 일하지 못하는 그를 다그친다. 하지만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찰리는 따라잡지 못하고 애를 먹는다. 벌 한 마리가 그의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니다 공장 관리자는 친절하게도 그걸 쫓아내주기 위해서 손을 휘두르는데 벌은 날아가 버리고 대신 애꿎은 찰리의 이마만 후려치고 만다.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찰리는 컨베이어 벨트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기계 속에서 톱니바퀴에 눌린 깔린 찰리는 결국 그 자신이 하나의 기계 부품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만다. 사고에 정신을 놓은 그는 렌치 2개를 가지고 다니며 동료와 관리자의 코를 마치 볼트로 대는 양 비틀어댄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버린 찰리는 기계의 행동을 하며 사적 영역을 마구 침범하면서 아가씨들을 희롱한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조여야 할 볼트로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는 자동화되었으나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았다. 테일러의 책은 출간한 지 벌써 100년도 더 넘었지만 전 세계 온갖 조직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했다. 가부장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려 든 테일러의 생각을 수용한 것이다. 그가 만든 방법론은 테일러 본인의 뼈만 불리지고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의 기업, 소유주의 기업, 조직도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훈련된 관리자들이 그 혜택을 보았다. 그리하여 경영 컨설턴트,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조직인간이 탄생했고 훗날 여성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테일러 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비즈니스 세계만이 아니었다. 현대를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마저도 테일러 주의에 물들고 말았다. 학교, 법원, 감옥, 기업, 정부 등 아무거나 뭐든 떠올려보자. 오늘날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는 관리하는 자와 관리당하는 자로 나뉘어 있다. 관리당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구조 속에 살고 있다. 하향식 테일러주의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탓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알아채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할 지경이다. 100년하고 조금 더 옛날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우리의 혈통과 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관점에 과학적인 접근법을 도입한 후에 그런 사고방식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의심받지 않는 차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알렉스 타바로크는 테일러주의의 부정적인 후폭풍에 대해서 연구했다. 테일러리즘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사회적인 불신도 나왔다. 가부장주의는 보다 더 부패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게다가 가부장주의는 사람들을 잘못된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남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람들은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사람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 대다수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 전반에 피해를 끼친다. 타바로크는 이러한 현상을 불신의 덫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덫에 빠진 공무원과 사업가들이 사람들을 험하게 대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조직의 수장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믿지 못할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런 가부장적인 거짓말에 굴종하면서
불신과 편견은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들을 믿지 않으려 든다. 그들이 신뢰할 만한 이들로 보이려 하는지부터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 역시 같은 식으로 우리를 불신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상호간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어버린 불신이 마치 독처럼 퍼져나간다. 개인적 차원으로 내려다보면 이러한 불신 편향은 자아의 분열을 가속화한다. 타인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는 모방, 소속, 침묵의 함정에 보다 쉽게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집단 압력과 음모론적인 사고에 더욱 취약해지며 조화를 이루는 일은 극히 어려워진다. 불신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우리는 보다 긴장하고 뻣뻣한 상태로 분노를 쉽게 느끼게 된다. 사회 전체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개인의 내면마저 불신에 사로잡히면 그 결과는 실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죄들을 향한 신뢰. 신뢰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뢰란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 그것이 신뢰다. 또한 신뢰에는 공유된 현실에 대한 내재적이고 암묵적인 인정이 반영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어딘가에서 아무렇게나 찾기를 걷는다고 해보자. 설령 당신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차로 뭉개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름 아닌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전을 하고 다닌다. 우리가 따르는 도로교통법과 규칙을 다른 사람들도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식당에서 우리는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낸 음식을 몰래 훔쳐 먹을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다. 전기 수리공간 수리가 끝나면 집주인이 일당을 제대로 줄 것을 신뢰한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회사가 매달 내 일에 걸맞게 월급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수많은 상호 신뢰가 얽혀서 작동하는 덕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주행하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신뢰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시속 100km를 달린다면 앞 사람이 급증거를 해서 사고가 날 위험은 언제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속도로의 편리함과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우리는 다른 운전자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졸고 있지도 않다고 믿으면서도 운전한다. 그러한 상호 신뢰는 언제나 유효하다. 도로에서든 어디에서든 상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로를 향한 신뢰, 제도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여부는 해당 사회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테일러주의가 미국의 사회 각층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1940년 이후에 미국의 모든 세대들이 전에 비해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퓨리서치 센터가 2020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7년의 미국인들 중에서 64%는 동료 시민들에 대하여 돈독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자 그 비율은 거의 절반 정도로 급락해버렸다. 2020년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대부분은 처음 만난 다른 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사회의 신뢰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간신히 살아있는 상태다. 2020년 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 애틀랜틱 지면을 통해서 그 엄청난 문제가 나을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사회가 정말로 망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다. 브룩스는 미국 사회에 대한 우울한 분석을 늘어놓는다. 2020년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에 없이 높이 치솟아 있다. 2020년 6월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2001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해당 문항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MBC 뉴스와 월드스트리트 저널이 진행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서 71%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80%는 미국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2020년 6월 현재 미국은 적법석의 전면적인 위기, 소외라는 전염병의 대유행, 현존 질서에 대한 믿음 상실 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불신과 파멸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유행병처럼 번진 불신은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두려워하며 정치적인 극단주의와 거부장적인 전체주의가 약속하는 허황된 안보 담론으로 끌려 들어가는 미국인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우파 전체주의자와 좌파 전체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동원하는 온라인 로봇들까지, 그들은 모두 기꺼이 테일러주의를 포용한다. 개인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후에 양극화와 편견의 불꽃에 땔감을 넣는 것이다. 분명하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집단 착각을 다 함께 떨쳐내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 불신 착각.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 위치한 구석은 재활센터에 사는 조 코넬은 필본 중독을 끊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직업 따윈 없었고 그와 아내는 월세도 자동차 할부금도 밀린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금 및 귀중한 운반 전문회사 브링스 트럭 운전수가 실수로 길가에 은행돈 12만 5천 달러가 담긴 가방을 놓고 갔는데 코넬이 그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돈가방을 들고 달아날 궁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코넬은 돈을 은행에 돌려주었다. 나중에 코넬은 그 일에 대해서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다. 돈가방을 발견했을 때 코넬은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누군가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부터 떠올렸다. 이 돈이 없으면 곤란해질 회사들, 많은 사람들 일자리에 파급 효과가 갈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제 손주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손주들이 저를 올곧은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브링스는 5천 달러가 담긴 체크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했고 코넬의 가족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언론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조를 움직인 동력은 개인적인 고결함에 대한 신념만이 아니었다. 사회적인 신뢰의 중요성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불신이 퍼지면 사람들이 서로 불러오게 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혹자는 조 코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수백만 수천 개의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우리의 시선을 가까운 곳에 둘수록 우리의 불신 착각은 산산이 부서진다. 어째서일까? 마치 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길가에서 지갑을 주었고 그것을 인근 우체국의 경찰서 혹은 분실물 센터에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지갑 속에 현금에 남이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 혹은 지갑이 무사히 주인 손에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019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실험자들은 전 세계 350개의 도시에서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 양 지갑을 들고 가 이곳저곳의 안내 데스크에 맡겼다. 지갑에는 또렷하게 보이는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 장보기 목록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고 어떤 지갑은 13달러가 들어있을 뿐이었지만 어떤 지갑에는 100달러가 담겨 있었다. 이런 지갑을 맡게 된 사람들이 저 가상의 주인에게 연락할지 말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주인을 잡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특히 가장 열심인 것은 지갑 안에서 열쇠가 나왔을 때였다.
열쇠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린이 더욱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쓴 것이다. 그 후 미국, 영국, 폴란드의 미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은 설문을 진행했다. 돈이 없는 지갑, 13달러 같은 지갑, 1100달러 같은 지갑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회수되었을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건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건 지갑에 돈이 없을 때 가장 잘 들어오고 100달러를 넣은 지갑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보았지만은 현실은 정반대였다. 여기서 우리는 집단 착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진짜 돈이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실험이었지만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득보다도 도덕적인 고려를 더욱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갑을 갖기보다는 돌려주려 한 것이다. 실험의 공저자 중에서 한 사람인 데이비드 테넌바움이 한 말이다.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다국적 실험에서 도출된 일관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조건 중에 실로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대다수는 스스로를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이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을 때조차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실 조 코넬과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설령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더라도 나 자신은 신뢰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확신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또 엮여 있다. 포퓰레이스는 성공한 삶의 질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중에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답은 총 76개의 선택지 중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게다가 응답자 중에서 93%는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문장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대부분은 스스로를 상당히 의존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응답자 중에서 47%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은 사람들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 모든 발견은 종합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하며 엄청나게 파괴적인 집단 착각을 가리키고 있다. 테일러의 주의와 더불어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온갖 잘못된 전제까지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사람 대부분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럴 가치가 없으며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방금 나온 두 문장은 분명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포퓰레이스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퓰레이스의 성공 인덱스 방법론을 속여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답은 분명하다.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들은 믿을 만한 것이 맞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집단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가 잘못되는지 알게 되었다. 착각으로 만들어진 불신의 뿌리가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양극화되는 세상. 오늘날 미국인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것 같다. 게다가 비상적으로 보면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분명 그 어떤 공통가치도 없는 것 같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9년 10월 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모두 상대편을 다친 마음의 지적이지 않은 게으른 애국심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같은 주제로 수행된 2012년 조사에 비교해보면 양당 지지자들이 상대편 지지층을 두고 다른 미국인들보다도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울타리의 양쪽에서 서로 으르렁대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로 닮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모든 신뢰의 도덕적 뿌리는 같다. 인류의 공통된 믿음이다. 그것을 이른바 현저한 공유 가치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믿음직함, 정직함, 일관성처럼 우리 각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이 모두 들어간다. 현저한 공유 가치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목표, 우리가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인 적개심을 놓고 볼 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니는 현저한 가치를 대부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 포퓰레이스의 주도하에 수행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 대부분은 본인의 삶과 이 나라 전체에 대한 동일한 희망과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었다. 세상이 더 양극화되어 있다고 여기는 편이 정치인들과 미디어의 양쪽의 구미에 더 잘 맞는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들의 차이를 강조하며 현실을 가린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동의하는지 알아채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기후변화 대응책이 필요한 데 동의했다. 우리가 동의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핵심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신뢰를 위한 도덕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버릇을 들인 지 오래되었다. 타인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무죄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유죄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추측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낯선 이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실로 고전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로 이어진다.